서울의 한 구석 물레동의 낡은 철공소 골목은 질 역히면 더욱 깊은 정적에 잠겼다. 기름 냄새와 소의 부스러기,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찌르는 공기 속에서 최민식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늦은 시간까지 홀로 작업등 불빛 아래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그의 나이는 50을 간 넘겼지만 깊게 팬 이마의 주름과 거친 손마디는 그가 살아온 세월의 고단함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의 작은 철공소 만능 기계는 이름과는 달리 찾아오는 손님도 거의 없는 초라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온갖 연장들이 어지럽게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언제 치웠는지 모를 쇳가루와 부품들이 나뒹굴었다. 최민식 씨에게 가족이란 오래전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존재였다. 젊은 시절 불의의 사고로 아내와 어린 딸을 동시에 잃은 후 그는 세상과 담을 쌓고 오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다. 웃음도 눈물도 메마른 지 오래였다. 그의 유일한 낙이라면 작업이 끝난 뒤 마시는 값싼 소주 한 병과 가끔 찾아오는 동네 고양이에게 먹이를 챙겨주는 것뿐이었다. 고요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감도는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리라고는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다. 어느 늦은 봄날 오후 최민식 씨는 부품을 구하러 잠시 철공소 문을 나섰다. 골목 어귀를 돌아서려는데 맞은편 낡은 빌라의 반지하 창문 안으로 한 소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18살쯤 되었을까. 창백하리만큼 하얀 얼굴에 길게 기른 검은 생머리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 인형처럼 단정했지만 소녀의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해 있었다. 강유나 그 소녀의 이름이었다. 최민식 씨는 동네 사람들을 통해 윤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몇 해 전 부모님마저 병으로 돌아가신 후로는 홀로 남겨진 할머니와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할머니는 낮에는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고 유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 어둡고 눅눅한 반지하 방에서 홀로 보낸다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최민식 씨는 작업 중간중간 무심코 유나의 창문 쪽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유나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때로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미동도 없이 음악을 듣는 듯 했고 때로는 창틀에 기대 앉아 희미하게 들어오는 햇살을 느끼려는 듯 가만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딸아이의 그림자를 보는 듯한 착각에 최민식 씨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곤 했다. 유나의 세상은 소리와 감촉 그리고 상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시장의 왁자지껄함은 그녀에게 바깥 세상을 그려볼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늘 창문이라는 경계 너머에 존재했고 유나는 한 번도 자신의 발로 그 소리들이 시작되는 곳을 향해 나아가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가장 큰 소원은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누군가의 도움 없이 바깥 공기를 마시며 햇살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소원은 그저 가슴속에만 묻어둘 수밖에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처럼 여겨졌다. 며칠 뒤 최민식 씨는 용기를 내어 유나의 집을 찾아갔다. 손에는 며칠 전 동네 시장에서 떨이로 산 작은 카스텔라 한 상자가 들려 있었다. 녹슨 철문을 두드리자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가 힘겹게 문을 열었다. 최민식 씨는 멋쩍게 웃으며 카스텔라를 건넸고 윤에게 전해달라는 말과 함께 어색하게 발길을 돌리려 했다. 그때 방 안에서 유나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누구세요? 할머니는 최민식 씨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최민식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방 안으로 향했다. 반지하 방은 생각보다 더 어둡고 협소했다. 벽에는 습기 때문인지 군데군데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방 안에는 퀴퀴한 냄새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유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최민식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
옆 골목에서 작은 철공수하는 최민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요. 유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목소리는 최민식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맑고 고왔다. 그는 유나의 맞은편에 놓인 낡은 나무 의자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결국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기계 이야기를 꺼냈다. 고장난 선풍기를 고치는 법, 삐걱거리는 문 경첩에 기름을 치는 법, 자전거 체인이 빠졌을 때 대처하는 법 등. 유나는 최민식 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때때로 작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최민식 씨는 그런 유나의 모습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딸의 모습을 떠올렸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자신에게도 아직 누군가에게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최민식 씨는 종종 유나의 집을 찾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최민식 씨는 윤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늘의 구름 모양 길가에 가로수 색깔 계절 따라 피고 지는 꽃들, 그리고 물레동 철공소 골목의 시끄럽지만 활기찬 풍경들까지. 유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최민식 씨의 목소리를 통해 상상으로 그려나갔다. 때로는 유나가 먼저 최민식 씨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아저씨 바다는 어떤 색이에요? 파도 소리는 정말 책에서 읽은 것처럼 철썩이는 소리가 나나요? 새들은 정말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나요? 저도 새처럼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민식 씨는 유나의 순수한 질문들에 성심껏 답해 주었고, 그럴 때마다 유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는 유나의 미소를 보면서 잊고 지냈던 삶의 작은 기쁨들을 다시금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유나의 그 간절한 눈빛과 소망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저렇게 맑고 예쁜 아이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고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깊어졌다. 유나의 할머니는 최민식 씨의 방문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을 알고부터는 고마워하며 때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늘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다. 하루하루 늙어가는 자신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손녀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우리 유나가 저렇게 방 안에만 갇혀 지내는 걸 보면 가슴이 미어져요. 나라도 건강해야 할 텐데 이제는 무릎도 시리고 허리도 아파서 예전 같지가 않네요. 내가 없으면 우리 유나는 어찌 살아가야 할지. 할머니의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최민식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유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유나가 방 안에서 상상만 하던 세상이 아니라 직접 발을 딛고 바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말이다. 어느 날 최민식 씨는 문득 철공소 구석에 놓인 낡은 고물 자전거를 보았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버려진 자전거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고물로 보이지 않았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래, 저거다. 그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윤에게 작은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 생각은 곧 그의 삶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킬 하나의 결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의 메마른 가슴에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희망이었으며 어쩌면 뒤늦게 찾아온 부성애와도 같은 깊은 감정이었다. 그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다가올 날들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유나의 얼굴에 떠오를 환한 미소를 상상하며
최민식 씨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은 바로 휠체어였다. 윤에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이 되어줄 수 있는 것. 하지만 그의 형편에 새 휠체어를 구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값비싼 의료기기를 살 돈은커녕 당장 다음 달 공과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그가 아니었다. 없으면 만들면 되지. 그의 손은 비록 투박했지만 수십 년간 쇠를 다뤄온 장인의 손이었다. 고장난 농기계부터 시작해 온갖 잡동사니 기계들을 되살려낸 경험이 그의 미천이었다. 하지만 결심은 쉬웠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며칠 밤낮으로 그는 머릿속으로 휠체어의 설계도를 그렸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유나의 몸에 꼭 맞으면서도 좁은 골목길을 쉽게 다닐 수 있을 만큼 가볍고 튼튼해야 했다. 무엇보다 유나가 혼자서도 어느 정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 그의 낡은 작업 노트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와 함께 이런저런 부품의 그림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갔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과 재료였다. 당장 쓸만한 바퀴조차 구하기 어려웠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물레동 일대의 고물상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버려진 유모차 바퀴, 낡은 자전거 바퀴, 심지어는 망가진 손수레에서 쓸만한 부품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 하는 심정이었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본 몇몇 동료 철공소 주인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최 사장, 요즘 통 기운이 없어 보이더니 고물상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찾으슈? 혹시 새로운 발명품이라도 만드시는 거요? 한 동료가 농담처럼 물었지만 최민식 씨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얼버무릴 뿐이었다. 유나를 위한 휠체어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선뜻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다. 괜한 동정이나 참견을 받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기대를 주고 싶지도 않았다. 며칠을 헤맨 끝에 그는 다행히 한 고물상 구석에서 버려진 구형 휠체어의 뼈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녹이 슬고 바퀴도 망가져 있었지만 기본적인 틀은 아직 쓸만해 보였다. 그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주고 그 뼈대를 자신의 철공소로 가져왔다. 그날부터 그의 철공소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낡은 뼈대의 녹을 벗겨내고 부러진 부분을 용접하고 부족한 부품을 직접 깎고 다듬는 작업이 이어졌다. 그의 얼굴과 작업복은 늘 기름때와 쇳가루로 뒤덮였고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다.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다. 휠체어 제작에 필요한 자잘한 부품들을 사느라 얼마 되지 않던 생활비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많은 폐품을 주워 팔았고 가끔 들어오던 자잘한 수리일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했다. 저녁이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아예 굶는 날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생기가 넘쳤다. 마치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모두 고운 것만은 아니었다. 최민식 씨가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소문은 아름아름 동네에 퍼졌고 몇몇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최 노인네, 요즘 뭐에 홀렸나 봐.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양반이 밤낮으로 뭘 그렇게 뚝딱거리는지 몰라. 듣자 하니 앞 못 보는 그 강씨네 손녀딸 주려고 뭘 만든다던데. 쯧쯧 오지랖도 넓으셔. 그러다 자기 몸만 축날 텐데. 그런 말들이 최민식 씨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그는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지만 애써 무시하려 노력했다. 그들에게 유나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유나의 얼굴에 떠오를 미소를 보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기쁨일지를 설명할 필요도 그럴 기력도 없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의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최민식 씨의 철공소를 찾아왔다. 최민식 씨가 유나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양이었다. 최 사장님,
이렇게까지 애써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저희 때문에 괜히 사장님 건강만 해치실까봐 걱정입니다. 최민식 씨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십시오, 할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나는 저에게 특별한 아이니까요. 제가 가진 기술로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휠체어 제작은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다. 특히 유나의 몸에 맞게 의자 부분을 설계하고 편안한 쿠션을 까는 작업은 세심함을 요구했다. 그는 윤에게 직접 치수를 재도 되냐고 묻기 위해 오랜만에 유나의 집을 찾았다. 유나야, 내가 너를 위해 작은 선물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내 몸에 잘 맞게 만들려면 잠깐 키랑 앉은 키 같은 걸 재도 될까? 유나는 최민식 씨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선물이요? 저를 위한 거라고요. 그게 뭔데요, 아저씨? 유나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함께 작은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최민식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아직 비밀이야. 다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너에게 보여줄게. 아주 멋진 물건이 될 거야. 최민식 씨는 줄자를 이용해 유나의 키와 어깨너비 팔 길이 등을 조심스럽게 측정했다. 유나는 간지러운 듯 작게 웃으면서도 최민식 씨의 손길에 가만히 몸을 맡겼다. 그 순간 최민식 씨는 유나의 작고 여린 어깨를 만지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 아이에게 반드시 멋진 세상을 선물하리라고. 치수를 재고 돌아온 최민식 씨는 더욱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유나가 앉을 의자 부분에 푹신한 스펀지를 여러 겹 대고 그 위에 부드러운 천을 씌웠다. 혹시라도 유나가 다치지 않도록 모든 모서리는 둥글게 갈아냈고 손잡이 부분도 유나의 작은 손에 잡기 쉽도록 여러 번 수정했다. 바퀴는 최대한 부드럽게 구르도록 베어링에 기름칠을 하고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쳤다. 밤이 깊어갈수록 철공소 안에는 망치 소리와 용접 불꽃 튀는 소리, 그리고 최민식 씨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는 피곤함도 잊은 채 작업에 몰두했다. 때로는 너무 지쳐 작업대 옆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잠이 들기도 했지만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다시 망치를 잡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유나가 그가 만든 휠체어를 타고 환하게 웃으며 골목길을 누비는 모습만이 그려졌다. 그 상상 하나만으로도 그는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덧 휠체어는 조금씩 그 형태를 갖추어 가기 시작했다. 아직은 투박하고 거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최민식 씨의 땀과 정성, 그리고 유나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완성되어가는 휠체어를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윤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할 그날이. 휠체어의 기본적인 틀이 잡히고 최민식 씨는 이제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는 작업에 몰두했다.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고심했던 것은 바로 유나가 직접 휠체어를 밀 수 있도록 손잡이 바퀴, 즉 핸드림을 부착하는 일이었다. 기존의 낡은 뼈대에는 핸드림이 없었기에 그는 직접 파이프를 구부리고 용접하여 유나의 팔 길이에 맞는 핸드림을 제작해야 했다. 생각보다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었다. 몇 번이나 파이프를 잘못 구부려 못쓰게 만들었고 용접 부위가 매끄럽지 않아 다시 갈아내기를 반복했다. 그는 유나가 혹시라도 손을 다칠까봐 핸드림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다듬는 데 온 신경을 쏟았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기능을 추가하고 싶었다. 바로 작은 종이었다. 유나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낡은 자전거에서 떼어낸 작은 벨을 핸들 옆에 달아주기로 한 것이다. 딸랑하고 울리는 맑은 종소리가 유나의 길을 조금이나마 밝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무리한 작업은 그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원래도 좋지 않던 허리는 더욱 뻣뻣해졌고 밤이면 잦은 기침과 함께 가슴 통증을 느끼기도 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온몸이 쑤시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저려왔지만 그는 진통제 한 알로 통증을 애써 누르며 작업을 강행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최민식 씨가 작업 도중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뜨거운 용접기를 손에 든 채였기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다행히 정신을 다잡고 옆에 있던 작업대에 몸을 기댔지만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그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처음으로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유나의 기대 어린 눈망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때 철공소 문을 열고 한 중년 남자가 들어섰다. 최민식 씨와는 오래전 함께 다른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 김영수 씨였다. 그는 지금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가끔 최민식 씨에게 안부를 물으러 들르곤 했다. 최 형님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김영수 씨는 최민식 씨의 창백한 얼굴과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 최민식 씨는 애써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김영수 씨는 그의 작업대 위에 놓인 휠체어의 반제품을 보고는 이내 상황을 짐작했다. 이거 형님이 직접 만드시는 겁니까? 혹시 강 씨네 그 눈 안 보이는 손녀 주려고요. 최민식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수 씨는 잠시 아무 말 없이 휠체어를 둘러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다. 형님 심정은 알겠지만 그러다 정말 큰일 나십니다. 혼자서 이걸 어떻게 다 하시려고요. 최민식 씨는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김영수 씨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자신의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였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잔심부름이나 힘쓰는 일은 도울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최민식 씨는 깜짝 놀라 김영수 씨를 바라보았다. 아니, 김 사장, 바쁘신 분이 어떻게... 바쁘긴요. 형님 건강보다 바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딸 키우는 입장이라 남일 같지가 않네요. 자, 어서요. 김영수 씨의 예상치 못한 도움은 최민식 씨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용접이나 정밀한 작업은 할 수 없었지만 쇠를 자르거나 무거운 부품을 옮기는 등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왔다. 덕분에 최민식 씨는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고 작업 속도도 한결 빨라졌다. 김영수 씨는 며칠 동안 틈틈이 철공소에 들러 일손을 거들었고 때로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즐거움을 느낀 최민식 씨는 김영수 씨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휠체어가 거의 완성될 무렵 최민식 씨는 윤에게 중간 점검을 받기로 했다. 그는 김영수 씨의 도움을 받아 아직 색칠도 하지 않은 투박한 휠체어를 윤아의 집으로 가져갔다. 윤아는 최민식 씨의 목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바퀴 구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윤아야, 거의 다 됐어. 한번 앉아볼래?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봐야 하니까. 최민식 씨는 조심스럽게 윤아를 부축하여 휠체어에 앉혔다. 윤아는 처음 느껴보는 단단하면서도 푹신한 의자의 감촉에 신기한 듯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다. 우와, 아저씨, 이게 뭐예요? 꼭 의자 같은데 바퀴가 달려있네요. 응, 이건 윤아 네가 밖으로 나갈 때 타고 다닐 수 있는 특별한 의자야. 휠체어라고 하는 건데 내가 널 위해서 직접 만들었어. 최민식 씨의 말에 윤아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와 바퀴를 조심스럽게 더듬어 보았다. 제가 이걸 타고 밖에 나갈 수 있다고요, 정말요? 아저씨 유나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최민식 씨는 유나의 손을 잡고 핸드림 위에 올려주며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다. 자, 이 동그란 손잡이를 앞으로 밀면 휠체어가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당기면 멈추거나 뒤로 갈 수 있어.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유나는 최민식 씨가 가르쳐주는 대로 조심스럽게 핸드림을 밀어보았다. 휠체어가 아주 조금 앞으로 움직였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윤에게는 세상이 통째로 움직이는 듯한 엄청난 경험이었다. 움직여요, 아저씨. 제가 이걸 움직였어요. 유나의 얼굴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웠다. 최민식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동안의 모든 피로와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유나의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나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 안에 갇혀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 자신이 직접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이 생긴 것이다. 그날 이후 최민식 씨는 유나가 휠체어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며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유나의 작은 손으로도 쉽게 누를 수 있도록 종의 위치를 조절했고 혹시라도 비가 올 때를 대비해 작은 방수덮개를 만들 생각도 했다. 유나의 웃음소리와 기대감은 그에게 남은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그는 이제 곧 유나가 이 휠체어를 타고 처음으로 세상과 마주할 그 순간을 상상하며 마지막 망치질에 힘을 가했다. 그의 투박한 손끝에서 희망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며칠이 더 흘렀다. 최민식 씨의 철공소는 이제 거의 매일 밤늦도록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서 휠체어는 점차 완벽한 모습을 갖추어 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휠체어 전체에 밝고 산뜻한 하늘색 페인트를 칠했다. 유나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 하늘색이라는 것을 할머니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다. 페인트가 마르자 투박했던 쇠붙이는 마치 구름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변신했다. 그는 유나가 앉을 자리에는 할머니가 손수 만들어준 예쁜 꽃무늬 방석을 깔았고 핸드림에는 미끄럼 방지용 고무를 덧대어 유나가 잡기 편하도록 세심하게 마무리했다. 드디어 휠체어가 완성되던 날 최민식 씨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다. 밤새도록 잠을 설친 탓에 눈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어린아이처럼 설레고 흥분되었다. 그는 완성된 휠체어를 햇볕 좋은 마당으로 끌고 나와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바퀴는 부드럽게 굴러갔고 작은 종은 맑고 경쾌한 소리를 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땀을 닦았다. 오후가 되자 최민식 씨는 유나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뒤에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하늘색 휠체어가 조용히 따라왔다. 골목길을 지나던 동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예쁜 휠체어와 그 옆을 걷는 최민식 씨의 상기된 얼굴을 보며 무슨 일인가 싶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유나의 집 앞에 도착한 최민식 씨는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유나의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고 최민식 씨와 그가 가져온 휠체어를 보고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최 사장님, 이게 정말... 할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유나의 아저씨 왔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유나가 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최민식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야, 드디어 내 선물이 완성됐어. 이제 이걸 타고 세상 구경을 하러 나갈 시간이야. 유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가만히 서 있었다. 최민식 씨는 조심스럽게 유나를 부축하여 하늘색 휠체어에 앉혔다. 부드러운 꽃무늬 방석의 감촉과 몸을 편안하게 감싸는 의자의 느낌이 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꼭 잡았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 최민식 씨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밀기 시작했다. 낡은 철문이 열리고 휠체어는 처음으로 문턱을 넘어 바깥 세상으로 향했다. 문 밖으로 나서자 따스한 봄 햇살이 유나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유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살짝 찡그렸지만 이내 얼굴 가득 환한 미소가 번졌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몸을 감싸는 햇살의 따스함이었다. 와! 유나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최민식 씨는 천천히 골목길을 따라 휠체어를 밀었다. 유나야, 지금 내 오른쪽에는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나물 다듬고 계셔. 향긋한 나물 냄새가 나지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정말로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싱그러운 향기가 느껴졌다. 왼쪽 담벼락에는 노란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어. 마치 노란 병아리들이 담장에 조르르 앉아있는 것 같아. 유나는 고개를 돌려 그 소리가 나는 쪽을 향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최민식 씨의 생생한 묘사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노란 개나리꽃이 그려졌다. 휠체어가 골목길을 벗어나 조금 더 넓은 길로 나오자 세상은 더욱 다채로운 소리와 냄새로 가득 찼다.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자전거 벨소리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최신 유행가 빵집에서 풍겨나오는 고소한 빵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까지. 유나는 마치 스펀지처럼 온몸의 감각을 열어 세상을 빨아들였다. 아저씨, 지금 무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나요? 빵빵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사람 말소리도 엄청 많아요. 하하, 여긴 작은 시장 입구라서 그래. 과일 파는 아저씨 목소리도 들리고 생선 파는 아주머니가 손님 부르는 소리도 들릴 거야. 자,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 최민식 씨는 휠체어를 시장 안쪽으로 조금 더 밀었다. 형형색색의 과일과 채소들, 싱싱한 해산물들,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길거리 음식들. 유나는 눈을 감고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 느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흥분, 그리고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한참을 그렇게 시장 구경을 하던 중 유나가 갑자기 최민식 씨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도 한번 제가 직접 이 의자를 밀어보고 싶어요. 최민식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휠체어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유나의 손을 핸드림 위에 올려주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유나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핸드림을 앞으로 밀었다. 처음에는 힘 조절이 어려워 휠체어가 살짝 비틀거렸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아주 느린 속도였지만 유나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얼굴에는 뿌듯함과 자신감이 넘쳤다. 돼요, 아저씨.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가고 있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기쁨에 겨워 살짝 떨렸다. 그 순간 유나는 더 이상 어둡고 좁은 방 안에 갇힌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당한 존재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유나의 환한 미소와 최민식 씨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는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어떤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을 꺼내기도 했다. 아이고, 저렇게 예쁜 아이가. 최 노인네. 정말 좋은 일 했네. 좋은 일 했어.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다 따뜻해지네.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와 칭찬 속에서 유나는 더욱 용기를 내어 휠체어를 밀었다. 최민식 씨는 그런 유나의 옆을 조용히 함께 걸으며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때보다 깊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최민식 씨와 유나는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다. 유나는 여전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듯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아저씨, 오늘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여러 가지 소리도 듣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유나의 눈가에는 촉촉한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격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최민식 씨는 그런 유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유나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이 휠체어를 타고 더 많은 곳을 가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을 거야.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아름다운 곳이란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다. 그 미소는 세상 그 어떤 빛보다도 밝고 순수했다. 최민식 씨는 그 미소를 마음에 담으며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비록 자신의 삶은 고단하고 외로웠지만 한 소녀에게 빛을 선물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행복했다. 하늘색 휠체어는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에게는 희망의 날개였고 최민식 씨에게는 삶의 보람이자 따뜻한 위안이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봄날보다도 찬란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유나는 최민식 씨가 만들어준 하늘색 휠체어 덕분에 매일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던 휠체어 조작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서 할머니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집 앞 골목길 정도는 능숙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최민식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유나와 함께 동네 공원에 가거나 조금 더 먼 곳까지 산책을 즐겼다. 유나는 더 이상 어둡고 좁은 방 안에 갇힌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다. 동네 사람들도 밝아진 유나의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했고 최민식 씨의 헌신적인 마음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화창한 초여름날 오후였다. 그날도 유나는 최민식 씨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유나는 새로 빌린 점자책 이야기를 하며 제잘거렸고 최민식 씨는 그런 유나의 이야기를 흐뭇하게 들어주며 천천히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물레동의 낡은 골목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담벼락에 기대어 낮잠을 즐기는 고양이 골목길, 한쪽에서 소꿉놀이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철공소의 둔탁한 망치 소리까지. 모든 것이 일상적이고 익숙한 풍경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골목 어귀에서부터 낮고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내 골목길과는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차는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서더니 최민식 씨와 유나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최민식 씨는 놀라 걸음을 멈췄고 유나도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차가 멈춰 섰어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살짝 묻어났다. 최민식 씨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고급 승용차의 뒷좌석 문이 스르르 열렸다. 그리고 차 안에서 한 중년의 여인이 천천히 내렸다. 그녀는 값비싸 보이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세련된 화장을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곤하고 슬픈 기색이 어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유명 브랜드의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고 풍기는 분위기만으로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여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이내 최민식 씨와 휠체어에 앉은 윤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으며 마치 무언가를 탐색하듯 끈질기게 이어졌다. 특히 그녀의 시선은 윤아가 앉아있는 하늘색 수제 휠체어에 한참 동안 머물렀는데 그 표정에서는 경멸감과 의아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최민식 씨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윤아의 휠체어 앞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누구신데? 길을 막고 서 계십니까? 혹시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최민식 씨의 목소리는 다소 경계심이 어려 있었다. 여인은 최민식 씨의 질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윤에게로 다가왔고 최민식 씨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여인의 발걸음이 윤아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아이 이름이 뭐니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는 듯했다. 윤아는 갑작스러운 낯선 여인의 등장과 차가운 목소리에 살짝 겁을 먹은 듯 몸을 움츠렸다. 최민식 씨가 대신 대답하려 했지만 여인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내가 묻는 건 이 아이란다. 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윤아. 예요, 윤아. 강윤아. 여인은 윤아의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윤아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다. 최민식 씨는 깜짝 놀라 여인의 손을 막으려 했지만 여인의 다음 행동은 더욱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녀는 윤아의 뺨을 어루만지려던 것이 아니라 윤아의 귓불 바로 아래 아주 작은 점이 있는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 점은 여인의 목소리가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충격과 혼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윤아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낯선 여인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압도당한 듯했다.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제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여인은 윤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갑자기 고개를 돌려 최민식 씨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당신 이 아이와 무슨 관계요? 언제부터 이 아이를 알고 있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의심과 적대감마저 서려 있었다. 마치 최민식 씨가 윤에게 무슨 해코지라도 한 것처럼 다그치는 말투였다. 최민식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저는 그저 이웃일 뿐입니다. 윤아가 혼자 지내는 것이 안타까워 조금씩 돌봐주고 있었을 뿐이고 이 휠체어도 제가 직접 만들어준 겁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기에 당당하게 말했다. 하지만 여인은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만들어줘. 이런 조잡한 것을 당신 같은 사람이 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여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최민식 씨의 가슴에 박혔다. 그가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만든 휠체어를 조잡한 것이라고 폄하하는 것도 모자라 그의 순수한 의도마저 의심하는 태도에 그는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 말씀이 좀 지나치시군요. 제가 무슨 속셈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민식 씨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팽팽한 긴장감이 골목길을 가득 메웠다. 윤아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최민식 아저씨의 화난 목소리, 그리고 낯선 아주머니에게서 느껴지는 차갑고 슬픈 기운. 모든 것이 그녀를 혼란스럽고 두렵게 만들었다.
여인은 최민식 씨의 항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아가, 혹시 너를 잃어버렸을 때 내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 기억하니? 아주 어렸을 때. 여인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에 가까웠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에게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을 뿐 그들의 얼굴도 목소리도 함께했던 추억도 희미했다. 여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입술만 달싹거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자신의 차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여인은 그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마지막으로 유나를 한번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어서 최민식 씨조차 그 의미를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차가 떠나간 후에도 골목길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나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최민식 씨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방금 그 아주머니 누구예요? 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본 거죠? 그리고 왜 아저씨랑 싸운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최민식 씨는 한숨을 내쉬며 유나의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괜찮다, 유나야.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길을 잘못 찾아온 사람인 것 같구나. 신경 쓰지 마라. 그는 유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방금 전 그 여인의 눈빛, 유나의 귓가에 있던 작은 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긴 그녀의 마지막 모습.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유나의 휠체어를 다시 밀기 시작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무겁고 불안정했다. 평화롭던 일상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이 작은 폭풍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감히 예측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최민식 씨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낯선 여인의 강렬했던 눈빛, 유나의 귓가에 있던 작은 점을 보며 떨리던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과 절망감에 휩싸여 떠나던 뒷모습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혹시라도 그 여인이 유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그는 덜컥 겁이 났다.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유나가 자신을 떠나게 된다면 그는 감히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유나는 이미 그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이제는 딸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최민식 씨는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는 유나와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하고 긴장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유나 역시 어제 있었던 일 때문인지 평소보다 말이 없고 조금은 위축된 모습이었다. 그들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였다. 어제 그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다. 최민식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차문이 열리고 어제의 그 여인이 내렸다. 박지연, 그것이 그녀의 이름이었다. 어제와는 달리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 창백했고 눈은 밤새 울었는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아기 베넷 저고리로 보이는 것을 소중하게 들고 있었다. 박지연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최민식 씨와 유나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제의 그 차갑고 날카로운 모습이 아니었다. 깊은 절망과 간절함만이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다.
어제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실례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최민식 씨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윤에게 말했다. 아가, 내가 네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찾아왔단다. 그녀의 말에 최민식 씨는 숨이 멎는 듯했고 유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동그란 눈으로 박지연 씨를 올려다보았다. 엄마라고요. 제 엄마는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박지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유나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사진을 유나의 손에 쥐어주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박지연 씨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아기의 귓게는 유나와 똑같은 위치에 작은 점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 사진 속의 아기가 바로 너란다, 유나야. 내 딸 서연아. 아니 유나야. 박지연 씨는 유나의 원래 이름이 서연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울먹이며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기구한 이야기였다. 박지연 씨는 젊은 시절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남편은 유나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홀로 어린 딸을 키우던 그녀에게 시댁의 핍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그녀는 딸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손녀를 잠시 보겠다며 유나를 데려갔고 며칠 뒤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녀는 딸의 죽음을 확인시켜주지 않는 시댁을 의심했지만 아무런 힘도 배경도 없던 그녀는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내게서 너를 빼앗아갔어. 그리고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지. 나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고 수십 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단다. 매일 밤 네가 나오는 꿈을 꾸면서 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몸부림치면서 박지연 씨는 오열하며 가슴을 쳤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최민식 씨는 할 말을 잃었고 유나는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다. 박지연 씨는 눈물을 닦고는 품에서 작은 베넷 저고리를 꺼내 윤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네가 태어났을 때 내가 처음으로 입혔던 베넷 저고리란다. 여기에 내 이름 서현이라고 수를 놓았는데 혹시 기억나니? 아주 희미하게라도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베넷 저고리를 만져보았다. 아주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것처럼 아주 희미한 기억의 조각 하나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주 어릴 적 누군가가 자신을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따뜻한 기억, 그리고 그 품에서 느껴지던 부드러운 천의 감촉과 희미한 향기. 혹시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 불러주셨어요. 유나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다. 그 말에 박지연 씨는 와락 유나를 끌어안았다. 그래, 서연아 내 딸아, 내가 매일 밤 너에게 불러주던 노래였지. 기억하는구나. 기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쌓이고 쌓였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최민식 씨는 그 광경을 참아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유나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엄마를 찾았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동시에 이제 유나를 떠나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때 유나의 할머니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공원으로 달려왔다. 유나와 박지연 씨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아가씨, 살아계셨군요. 우리 유나. 아니, 서연이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할머니는 박지연 씨의 손을 잡고 통곡했다. 사실
할머니는 오래전 유나의 친할머니로부터 돈 몇 푼을 받고 유나를 맡아 키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나의 엄마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차마 진실을 밝힐 용기가 없었다고 고백했다. 모든 비밀과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주변에 있던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이 기적 같은 재회의 순간을 함께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어렸다. 한평생 외롭게 살아온 최민식 씨의 헌신함 못 보는 소녀 유나의 간절한 기다림, 그리고 딸을 잃고 절망 속에 살았던 박지연 씨의 애끓는 모정.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인 상봉이었다. 한참 동안 울음바다가 이어졌다. 유나는 박지연 씨의 품에 안겨 그동안의 서름과 그리움을 모두 쏟아내듯 울었고, 박지연 씨는 그런 딸을 더욱더 꼭 끌어안으며 미안함과 사랑의 눈물을 흘렸다. 최민식 씨는 두 모녀의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는 자신이 만든 하늘색 휠체어가 결국 이렇게 큰 기적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회를 느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울음소리는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감동의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박지연 씨는 최민식 씨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제 딸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최민식 씨는 그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나가, 아니, 서연이가 착하고 바르게 자라준 덕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날 물레동의 작은 골목길은 기쁨과 슬픔, 감사와 회한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로 가득 찼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어 안는 순간이었다. 하늘색 휠체어는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이자 희망의 증표처럼 조용히 그들 곁에 서 있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물레동 골목길에 하나둘씩 가로등 불빛이 켜지기 시작할 무렵 박지연 씨와 유나, 이제는 서현이라 불릴, 그리고 최민식 씨와 유나의 할머니는 유나의 작은 반지하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그날따라 그곳은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지연 씨는 딸 서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지난 수십 년간 딸을 보살펴준 할머니와 최민식 씨에게 몇 번이고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동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지연 씨는 조심스럽게 최민식 씨에게 말을 건넸다. 선생님, 아니 최 선생님, 제가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제 딸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처음 뵈었을 때 제가 오만하고 무례하게 굴었던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표정으로 최민식 씨를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그때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서현이를 찾으신 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최민식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박지연 씨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최민식 씨에게 건네려 했다. 이것은 제 작은 성의입니다. 선생님께서 서현이를 위해 애써주신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할머님께도 제가 평생... 최민식 씨는 조용히 손을 저어 박지연 씨의 말을 막았다. 아닙니다, 사모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위해 휠체어를 만들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은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맑은 웃음과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돈은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대신 그 돈으로 우리 서연이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의 단호하면서도 진심 어린 말에 박지연 씨는 물론 서연이와 할머니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 박지연 씨는 더 이상 권하지 못하고 봉투를 가방에 다시 넣으며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최민식 씨의 고결한 마음에 다시 한번 존경심을 느꼈다. 이제 서연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박지연 씨는 딸에게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했다.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혹시라도 시력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면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도 찾아갈 생각이었다. 서연아, 이제 엄마랑 같이 서울 강남에 있는 우리 집으로 가자. 그곳에서 학교도 다니고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엄마가 다 지원해 줄게. 그리고 내 눈도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꾸나.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잖니. 서연이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로는 최민식 씨와 할머니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슬픈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최민식 씨의 손을 꼭 잡았다. 아저씨, 할머니, 저 엄마랑 같이 가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아저씨랑 할머니 자주 보러 와도 되죠. 저 아저씨랑 할머니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최민식 씨는 서연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럼 당연하지. 서연아, 네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항상 내 편이란다. 엄마 말씀 잘 듣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아저씨 보고 싶으면 찾아오렴. 이 물레동 철공소는 항상 너를 위해 열려 있을 테니까. 할머니도 눈물을 훔치며 서연이의 손을 맞잡아 주었다. 그때 박지연 씨가 문득 하늘색 휠체어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이제 더 편하고 좋은 휠체어를 새로 사줄게. 이건 아무래도 좀 낡았잖니. 그 말에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이 휠체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저씨가 저를 위해 밤낮으로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이 휠체어 덕분에 제가 처음으로 세상을 만났고 엄마도 다시 만나게 된걸요. 이건 저한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최민식 씨도 부드럽게 웃으며 거들었다. 사모님 서연이 말이 맞습니다. 저 휠체어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많은 추억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서연이가 저 휠체어를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지연 씨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이는 엄마 박지연 씨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떠나게 되었다. 떠나기 전날 서연이는 최민식 씨와 할머니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서툴지만 정성껏 점자로 쓴 감사 편지와 그동안 용돈을 아껴 모은 돈으로 산 작은 화분이었다. 최민식 씨의 철공소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은 마치 서연이의 밝은 미소처럼 그곳을 환하게 비춰주는 듯했다. 이별의 순간 서연이는 최민식 씨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아저씨, 할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꼭 다시 찾아뵐게요. 사랑해요. 눈물과 함께 약속을 남기고 서연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다. 차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최민식 씨와 할머니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지만 동시에 서연이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 후로도 서연이는 약속대로 주말마다 할머니와 최민식 씨를 찾아왔다. 때로는 엄마와 함께, 때로는 혼자서 씩씩하게 찾아와 물레동 골목길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새로운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했고 점자 공부도 열심히 하며 밝고 긍정적인 소녀로 자라났다. 박지연 씨는 최민식 씨의 철공소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 그 돈으로
최민식 씨는 형편이 어려운 다른 이웃들을 위한 작은 발명품들을 만들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그의 철공소는 더 이상 외롭고 적막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희망과 사랑이 피어나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서현이는 유명한 동화 작가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냈고 그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책 서문에는 항상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내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선물해 주신 최민식 아저씨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만난 나의 어머니께 이 책을 바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하늘색 휠체어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물레동의 낡은 철공소 창개는 여전히 서현이가 선물한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하늘색 휠체어가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의 증거였고 계산 없는 순수한 사랑의 결실이었으며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최민식 씨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잔잔히 어려 있었다. 그는 남겨진 것들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었다.